여러분, 무섭거나 추울 때 피부에 오돌토돌 소름 돋는 거 아셨어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기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이 현상을 필로 이렉션 또는 소름이라고 부르죠. 놀라거나 추울 때 털 밑에 작은 근육이 수축해서 털이 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사실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죠. 옛날엔 털이 많아서 털이 서면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했어요. 또 위협을 느끼면 털을 세워 몸집을 커 보이게 했죠. 마치 고양이가 화나면 털 세우는 것처럼요. 지금은 털이 없어 보온 효과는 거의 없지만 반응은 남아있는 거죠. 신기한 게 공포 외에 유포리아 같은 강한 감정에도 생긴 때요. 음악 듣다가 소름 돋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유포리아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지럽힘 당할 때도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이게 성적 흥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설도 있죠. 오호라. 그럼 포큐파인이나 해달은 어떨까요? 이 동물들도 소름이 돋아요. 포큐파인은 위협받으면 가시를 세워 자기를 보호하고요. 해달은 상어를 만나면 털을 세워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한대요. 우리 몸의 소름은 수십만 년 전부터 이어진 생존 본능인 거죠. 다음에 소름 돋으면 와, 나 아직 살아있네 하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엄청 놀랐어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빨간 머리는 사실 없다는 거 아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 머리카락 색은 두 가지 멜라닌,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결정돼요. 유멜라닌이 많으면 검정이나 갈색, 페오멜라닌은 노랑이나 빨강을 만들죠. 페오멜라닌이 붉은색을 띠긴 하지만 오렌지에 더 가깝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머리라고 부르는 건 오렌지색이 강한 갈색인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멜라닌 양과 비율에 따라 머리색은 정말 다양하게 변한답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머리색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역별로 특징적인 머리색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래요. 동아시아는 주로 어둡고 직모가 많죠. 유럽인들은 다양한 머리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독특한 나선형의 곱슬머리가 많다는 점.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도 멜라닌 감소 때문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머리색 때문에 차별이 있기도 해요. 금발 여성은 멍청하다는 편견, 빨간 머리는 비난받기도 하고요. 흰머리나 대머리는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한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머리색은 정말 사소한 것인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보이는 색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거겠죠? 다음에 머리색을 볼 때 조금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200년 넘게 아무도 보지 못한 신비한 생물이 있대요. 이름은 포로피타 프루넬라 해양 히드라충의 일종이죠. 1801년 처음 발견 후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존재 자체도 논란이라니 신기하죠. 어떤 학자들은 포로피타와 같은 종이라 주장해요. 그럼 포로피타 프루넬라는 이름만 다른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발견 당시 기록이 너무 미흡해서 더 그렇대요. 다른 콘드로포어 무리와 비슷할 거라고 추정만 할 뿐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치 미지의 생물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 존재한다면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스터리 중 하나래요. 이 작은 생물 하나가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다음번에 바다에 가면 혹시 모르니 잘 찾아보세요. 아무도 못 찾은 포르피타 프루넬라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역사의 한 줄을 남길 수 있겠죠? 이런 미스터리한 생물들이 바다엔 정말 많대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USB-C 케이블 써보셨죠? 앞뒤 구분이 없어 정말 편하죠? 이 작은 단자가 옛날 USB를 다 통합했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2014년에 USB-C가 나오면서 모든 구형 USB는 내 것이 되었다고 해요. 애플 라이트닝,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이것으로 대체됐죠. 데이터, 영상 전송은 물론 전력 공급까지 USB-C 하나로 다 가능해요. 저도 이 작은 단자가 이렇게 만능일 줄은 몰라서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사실 USB-C는 단순한 단자이지 프로토콜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썬더볼트, PCIe, HDMI 같은 다른 프로토콜도 지원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덕분에 미래 기술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인텔, 애플, HP,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만들었어요. 2014년에 타입C 스페시피케이션 1.0으로 공식 발표되었죠. 결국 2016년엔 국제표준 IEC 62680일의 3으로 채택까지 되었답니다. USB-C는 24핀 구조라 앞뒤 구분 없이 연결되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요. 이전 A타입, B타입은 호스트와 주변기기 구분이 명확했잖아요. USB-C는 그런 구분이 없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제 구형기기와 연결하려면 C타입, A타입 케이블만 있으면 끝이죠. USB-C는 그냥 단자인데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통합의 아이콘이죠. 다음에 USB-C 케이블 볼 때마다 이 모든 비밀을 기억해보세요. 정말 작지만 대단한 녀석이죠. 저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네요. 이런 작은 상식들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요. 다음엔 뭘 알아볼까요? 여러분, 최루가스가 전쟁 금지 무기라는 거 아셨나요? 신기하게도 시위 진압엔 쓰는데 전쟁엔 안 된대요. 정말 놀랍죠? 왜 그럴까요? 최루가스는 눈물 나게 하는 라크리메이터라는 화학물질이에요.
눈, 호흡기 통증, 피부 자극, 심지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죠. 페퍼 스프레이, CS 가스 등 종류도 다양해요. 1차 세계대전 땐 치명적인 최루가스가 사용됐었어요. 인체에 해로운 건 확실하니 당연한 금지 아닐까요? 흥미로운 건 최루가스의 장단기 효과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하대요. 호흡기 질환, 심각한 눈 손상, 피부염,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노출은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 전쟁에서 금지하는 건 당연한 조치겠죠? 군인들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그럼 왜 시위 진압에는 허용될까요? 아이러니하죠?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죽이지 않고 군중을 해산시키는 데 쓰인대요. 하지만 비살상이라도 장기적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다음번에 최루가스 뉴스를 보면 이런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바나나맛 우유병이 왜 이렇게 독특한 항아리 모양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보통 우유는 네모난 팩이나 일반 플라스틱 병에 담겨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디자인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1970년대 한국은 바나나가 엄청 귀하고 비싼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 바나나로 만든 건가 의심했죠. 잉글에는 이 의심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그때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항아리 병이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왠지 더 진짜 바나나 같은 느낌을 주려 한 거죠. 심지어 플라스틱 병인데도 신선한 바나나맛 우유라는 인상을 주려 했대요. 이 모양 때문에 진짜 바나나 맛이라는 신뢰를 얻었다니 진짜 대단하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당시 우유는 대부분 유리병에 담겨 배달됐어요. 바나나맛 우유는 플라스틱이라 유리병과 차별화를 둬야 했죠. 항아리 모양은 기존 우유병들과 확연히 달라서 쉽게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넓은 입구는 아이들이 마시기 편하게 디자인된 거래요. 손잡이 없이도 한 손으로 잡기 편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모든 이유가 모여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냥 예쁜 병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 시대의 필요와 마케팅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다음번에 바나나맛 우유를 마실 때 이 작은 병에 담긴 큰 비밀을 기억해보세요. 그럼 이제 바나나맛 우유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고양이 눈이 어두운 곳에서도 번쩍이는 거 아셨어요? 밤에 보면 무서운데 진짜 신기한 능력이죠. 고양이들은 어두컴컴한 새벽이나 해질 역에 특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때 사냥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포식자로 변신한다고요. 이게 다 고양이의 특별한 감각들 덕분인데요. 먼저 눈, 빛감지 능력이 사람보다 6배나 뛰어나대요. 그래서 희미한 빛에서도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답니다. 그리고 귀, 진짜 조그만 소리도 귀신같이 듣더라고요. 사람이 못 듣는 고주파 소리까지 다 캐치하는 건 기본이고요. 냄새는 또 어떻고요. 사람보다 14배나 더 민감하게 맡아요. 먹잇감 위치를 냄새로 정확히 파악하는 건 일도 아니죠. 마지막으로 수염,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초정밀 안테나 같은 거예요. 주변 공간을 감지하고 심지어 공기 흐름까지 느껴요. 작은 진동이나 움직임도 다 수염으로 알아채는 거죠. 이 모든 감각들이 고양이를 완벽한 밤의 사냥꾼으로 만들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생존을 위한 진화라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냥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 고양이 눈이 번쩍일 때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네요. 완전 초능력자였어. 고양이 발톱이 거의 안 보이는 거 눈치채셨어요? 개와 달리 긁는 소리 없이 우아하게 걷죠. 마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 발톱은 작은 칼날처럼 숨길 수 있답니다. 대부분 발톱을 안전하게 숨기고 다녀요. 이 능력은 사냥꾼으로서 생존에 아주 중요하죠. 둔탁한 발톱으로 쥐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겠어요? 숨겨진 발톱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되어 있어요. 오직 기어오르거나 사냥하거나 방어할 때만 발톱을 내밀어요. 이 진화적 비법은 발톱을 마모로부터 보호하죠. 강력한 근육과 인대가 발톱을 안쪽으로 당겨요. 마치 스프링처럼 항상 준비된 시스템인 거죠. 이 덕분에 고양이는 은밀한 사냥꾼, 은신의 명수가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얼굴 위를 걸어도 안 긁는 거랍니다. 그런데 더 있어요. 발톱은 의사소통에도 쓰여요. 발바닥에 샘에서 긁을 때 냄새 메시지를 남기죠. 정말 놀랍죠? 놀라운 적응 능력이에요. 다음에 고양이를 보면 그 숨겨진 무기를 알아봐주세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포식자예요. 이렇게 작은 발에 이런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놀랍죠? 남성 셔츠와 여성 셔츠 단추 방향이 다르다는 거 아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남성 셔츠는 오른쪽에, 여성 셔츠는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똑같이 안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매번 무의식적으로 입던 옷인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놀라워요. 이건 사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대요.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당시 귀족 여성들은 하녀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었어요. 하녀들이 오른손으로 편하게 단추를 채우도록 여성 셔츠 단추를 왼쪽에 달았다는 설이 있어요. 반면 남성들은 보통 스스로 옷을 입었고 검을 차는 경우가 많았죠. 오른손으로 칼을 뽑을 때 옷이 걸리지 않게 하려고 단추를 오른쪽에 달았다는 이야기도 유명해요.
또 다른 설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오른손으로 아기를 안기 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오래된 관습들이 현대 의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셔츠 볼 때마다 단추 위치부터 보게 될 거요. 생활 속에 숨어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버튼은 단순히 옷을 여미는 것을 넘어 사회 계급과 성별 역할까지 보여줬던 거죠. 심지어 버튼 재료도 신분을 나타냈어요. 조개 껍데기나 금속은 귀족들만 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물건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번엔 주머니 속 동전이나 신발끈에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TMI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줘 보세요.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안녕.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 몸 혈액의 70%가 한 곳에 몰려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바로 정맥이라는 혈관인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죠. 정맥은 몸 구석구석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대부분의 정맥은 사용된, 즉 산소 없는 피를 심장으로 보낸답니다. 하지만 폐와 태아순환계의 정맥은 특별히 산소 있는 피를 운반하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길,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인 셈이죠. 신기하게도 정맥은 동맥보다 피부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작은 정맥들은 세정맥이라고 불러요. 정맥벽은 동맥보다 얇고 내부 공간은 훨씬 넓다는 사실. 이 넓은 공간 덕분에 정맥은 더 많은 피를 담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장혈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죠. 놀랍게도 우리 몸 총 혈액량의 70%가 항상 정맥에 머물러 있어요. 중간, 큰 정맥에는 피 역류를 막는 판막이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릴 수 있잖아요. 특히 다리에서는 근육 펌프가 혈액순환을 도와준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을 압박해서 피를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걷거나 운동하는 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번에 팔이나 다리에 푸른 정맥을 보면 이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작은 혈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